자, 지금부터 박무걸의 산이나 레오사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는 1940년대 시적 화자가 시인이 약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인 이상적 공간인 자연에서 소박한 삶, 욕심 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한 시다. 이제 194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물론 이건 시대 반영론으로 해야 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고려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 이게 좀 이건 내신이니까 외워야 돼요. 속세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게 초월적 공간이다. 속세랑 관계가 없다. 이거 자체는 이제 초월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소박하게 자연과 함께 무라일체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안분지족 안빈낙도 하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사는 삶을 지향하고 소망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야. 산이나 에워쌌잖아, 그치? 산이나 에워쌌어. 자연과의 하나 되는 삶,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제목부터 드러냈고, 제목부터 동화되는 삶. 그 다음에 산의 의미가 이렇게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 제가 이렇게 3번 연속 말한다는 건 좀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왜 초월적 공간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신이니까 그냥 속세에서 벗어났고 속세가 단절됐고 초월적인 공간이구나, 약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초월적인 공간, 순수한 자연, 이상적 공간 맞습니다. 이상적 공간. 고전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 아닙니까? 속세에서 벗어나서 속세와 단절된 이상적 공간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무라일체 자연친화적 태도로 살겠다. 너무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다 보면은 산이나 레어사고랑 주제의식이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랑 유사한 걸 골라라. 그럼 뻔해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을 드러내고 있는 시를 고르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면 되죠.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내어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이런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 되게 유명한 시인데 한 번쯤은 했을 텐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획해서 자연 속에서 3칸짜리 초가집, 얼마나 욕심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소박한 삶의 태도고, 그 다음에 달한테 한 칸 주고 나한테 한 칸 주고 내가 한 칸 쓰고, 그 다음에 바람한테 한 칸 쓰라고 하고, 그치? 달, 바람, 나와 함께 산다. 자연과 내가 3칸짜리 초가집 짓고 함께 산다. 무라일체, 자연과 하나 되는 삶. 그러니까 이런 시를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의식 비슷한 거 고르라고 하면. 갑자기 고전시가 얘기했네. 어쨌든 그런 문제가 좀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는 안 해도 되겠죠? 산을 동경하고 늘 이렇게 이상적 공간으로서 그리워하고, 그 다음에 자연과 동화되어서 순리에 따르는 삶. 순리에 따르는 삶. 그럼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리 중에 이제 여기 뭐 나오냐면, 미리 좀 얘기하자면은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 언젠가 죽는데 좀 무상한 존재죠. 인간은, 모든 생명체는 무상한 존재야. 변치 않는 건 없어. 태어나면 언젠가 늙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과 소멸의 어떤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자연의 섭리이자 자연의 질서라는 거죠. 이건 산유화에서도 했었어요. 자연의 섭리, 자연의 질서. 그때도 했었는데 공통점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그치, 산유화랑. 근데 이제 이 시에서도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얘기할 때 어떻게 드러내냐면, 내가 언젠가는 내 목숨이 이제 사그러들 텐데, 쇠퇴하고 이제 죽게 될 텐데, 그것마저도 나는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거다.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다라는 태도가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어서 순리,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어떤 정신적 태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잡아볼까요? 이제 필기는 보통 이 교사용이 안 나와 있는 거 위주로 했는데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교사용 대신이니까 일단은 교사용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위주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제 좀 애매하다 싶은 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게 하고 그럴 테니까 조금 그래도 필기, 여기 교사용이 없지만 좀 시험에 나올 만하다 싶은 건 좀 필기했어요. 많지 않아요, 필기 자체가. 그래서 자, 산이나 레어사고 당연히 시적 화자지. 이때 나를의 앞에 나와 있는데 구어적 표현이에요. 구어적 표현. 나를의 줄임말 날, 이렇게 나를 구어적 표현인데 부탁이 있는데, 이거 산유화랑 헷갈려서 산유화에서 갈, 봄, 여름 없이 기억하시죠? 가을을 갈 이렇게 하는 시적 허용. 걔는 가을을 갈이라고 우리가 구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운율적 효과를 위해서 갈 이렇게 줄여서 쓴 거야. 시인이 자기 개성에 따라서 갈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시적 허용이고 나를 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씁니다. 구어적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어적 표현인데 시적 허용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신이라 이런 거 하는 거야. 내신이라서 시적 허용 아니야.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팥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명령하듯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명령형 어미 살아라. 명령형 어미를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쓰고 있는데 산이 나에게 그러니까 산이 나한테 말을 건넨다 해서 우리가 내가 뭐 간접 인용은 써놨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뭐 문법도 아니고 뭐 산이 나한테 하는 말을 좀 인용했다 이 정도로만 의인법을 쓰고 있고요. 산이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씨나 뿌리며 살아란다 밭이나 갈며 살아란다 해서 문장 구조 반복되는데 뭐 대꾸법이라는 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옆에 써놨는데 조사나 어미 반복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씨나 밭이나 해서 조사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해서 처럼처럼 이것도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조사를 반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미도 반복하고 있다. 명령형 어미라든지 종결어미 다라든지 뭐 현재형 시제 선어말 어미 이런 거는 뭐 굳이 구분해서 어떤 어미야 이렇게 문법도 아닌데 얘는 선어말 어미 반복 뭐 얘는 종결어미 반복 얘는 명령형 어미 반복 이렇게 다 구분해서 하나하나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어미 반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명령형 어미의 반복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1번, 2번 여기 보실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대꾸적 표현은 했고 산이 화자에게 하는 말을 전달하는 방식 의인법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주객전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말을 하는 거는 시적 화자인다 주체인다고 이제 객체, 나머지는 객체인데 사물, 자유물 객체인데 주객전도라고 해서 객체인 산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주체라고. 그래서 주체로서 산이 주체로서 바라의 주체로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주객전도라고 합니다. 주객전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객전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고 이런 똑같은 주객전도의 발상이 나타나는 선지를 골라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일단 두 개만 써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북이 공명이 이건 상충곡이거든요. 상충곡에 북이 공명이 나를 꺼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고전 시가에 많이 나와요. 내가 북이 공명을 추구하지 않는다. 꺼린다 이거를 그럼 좀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북이 공명이 나를 꺼린다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나를 꺼린다 해서 북이 공명을 좀 의인화해서 바라의 주체로 해서 얘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산별곡에 보면은 이제 시적 청산별곡 대충 아시죠?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해서 시적 화자가 삶의 비애를 삶의 비애를 좀 이렇게 피해 보려고 좀 어떻게 달래 보려고 이제 술을 좀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청산별곡의 마지막에 술을 먹고 자기의 삶의 비애를 청산에 들어오고 바다에 왔는데도 삶의 애환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비애가 극복이 안 되니까 술을 먹고 잠깐만 어떻게 위로 좀 해볼까? 나 자신을?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술잔을 잡고 술을 마시는 건데, 술이 나를,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약간 해석해서 써놨는데,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이제 그게 술이거든요.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외워, 나를 잡사오니, 그러니까 술이, 조롱꽃 모양의 누룩이 술이야. 그러니까 술이 나를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술이 나를 이렇게 잡는 거야. 나 먹고 가! 이렇게 잡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술을 잡는 거죠. 잔을 잡고 술을 마시는 건데 술이 나를 잡았다 해서 객체를 주체로 표현하는 걸 주객전도라고 하니까 그냥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년의 포인트는 산이 나한테 이런 말 한다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소박하게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 소망을 산이 말하는 형태로 드러냈다. 이런 얘기야. 주객전도의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산에서의 일상을 보여주는 건데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서 집을 만들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 낳고 딸을 낳고 그냥 평범하죠.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자식 낳고 알겠어?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소박하게. 자, 대꾸법이고요. 흑담 안팎에 호박을 심고 이것도 이제 평범한 그냥 알겠죠? 호박 심어서 그냥 반찬으로 먹고 이런 얘기야. 소박한 삶. 소박한 삶. 들찔레처럼 살라고 한다. 쑥대밭처럼 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써놨는데 다 돼 있어요. 들찔레, 쑥대밭, 금음달. 아까 금음달은 잠깐 여기 나오는 건데 잠깐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화자가 추구하는 자연 속의 삶을 형상화한 자연물들
이다라고 소재들이다. 시의 소재들, 자연물들을 통해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형상화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들찔레하고 쑥대밭은 그냥 자연물 자체. 그리고 이제 쑥대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들찔레는 화려하지도 않고 찔레야 찔레. 그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소박한 그런 꽃을 말하는 거야. 뭐 여기서 장미꽃처럼 살라고 한다. 그럼 되게 이상하잖아. 그치? 모란꽃, 장미꽃 이렇게 화려한 꽃 얘기하면 이상해지잖아요. 애초에 이제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욕심 없는 삶을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비유적인 비유물들이라서 되게 화려한 꽃 넣으면 되게 이상해져요. 들찔레 대신. 뭔지 아시겠죠?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사는 삶 형상화한 거. 근데 쑥대밭은 보통 쑥대밭은 안 좋은 뜻으로 많이 쓰여. 난장판이다. 막 황폐한 전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쑥대밭이 되었다. 옆에 보시면 쑥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거친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왜 거친 땅을 긍정적으로 썼냐면 그러니까 큰 욕심 없이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땅이 뭐 안 좋네 좋네 뭐 거치네 이런 것도 저기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거기서 농사 짓고 살고 그냥 쑥대밭처럼 살아라.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문장 구조 그대로 반복되니까 대꾸법 조사하고 어미 반복되고요. 조사하고 어미. 자, 여기서 화자가 소망하는 삶, 일상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일상.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했던 얘기 나올 거예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이게 이제 마지막 3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 포인트인데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게 뭐라고? 내가 언젠가 죽어. 금음달처럼. 금음달은 이제 이렇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초생달이나 금음달은 이제 보름달이 이렇게 풀문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멸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음달처럼 사유해 간다는 게 이제 옆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사그라진다. 불이 재가 된다. 그러니까 소멸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언젠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제 죽죠. 죽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무상감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감은 뭐냐면은 삶에 대한 무상감, 변치 않는 건 없구나라는 어떤 감각 이런 거는 드러냈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언제는가 죽는 유한한 존재라서 난 너무 슬프고 허망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알겠죠? 인간이 언젠가 죽는 존재야. 나도 그렇지. 근데 그게 금음달처럼 살라고 금음달처럼 이제 소멸의 과정을 겪는데 언젠가 죽을 텐데 그래서 슬프다 허망하다 이게 아니고 금음달처럼 살면 되지. 뭐냐면 그거를 금음달처럼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 질서로 수용을 하면 되지.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금음달처럼 자연의 섭리. 그쵸? 여기 써놨어요. 죽음을 담담하게 어떻게? 그냥 담담하게 아니라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를 수용한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김소월의 산유화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김소월의 산유화랑 좀 비슷하고 거기도 드러나는 어떤 자연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이런 게 좀 공통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가지 제가 필기해 놓은 걸 보면은 얘가 점층적 구조라는 거예요. 점층적 구조가 뭐냐면 진짜 내신이라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1연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교과서 아니면 자연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삶, 생계 얘기고 2연은 일상, 생계 포함해서 좀 더 큰 범주로 일상, 먹고 사는 거, 사는 모습 자체, 욕심 없는 삶, 이렇게. 솔직히 이것도 욕심 없는 삶 아니야? 근데 이건 약간 생계, 굳이, 생계. 이건 일상. 그리고 마지막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인데 이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실 이제 이따가 할 건데, 달관? 정신의 달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진짜 내 눈을 의심했다. 정신의 달관. 정신의 달관이 뭐야? 왜 문장을 그렇게 써? 짜증나 죽겠어. 근데 정신의 달관이 뭐냐면 거꾸로 하면 되잖아. 달관적 정신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뭐에 달관하냐면 이렇게 속세에서 떨어진 이 자연이란 초월적 공간에서 속세에서 달관된, 그러니까 속세에 대해 달관적인, 알겠지? 달관했다. I don't care. 신경 안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왜 속세로부터 초월한 초월적 공간에서 속세로부터 달관적이고 초월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겠다. 이거를 이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이 부분이랑 같이 해서 얘가 이제 정신적으로 그냥 달관했다.
죽으면 어때? 죽는 건 당연한 거지. 이제 세속적인 사람, 아직 속세인이라면은, 나 죽기 싫고, 좀 살아있을 때는 좀 부자로 살고 싶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적 달관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정신의 달관. 좀 이상하죠, 정신의 달관은. 예,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으로 달관했다. 속세로부터 좀 초월적인 그런 삶이 되었다. 삶의 태도가 되었다. 이런 거를 굳이 이 교과서에서, 교사한 교과서에서, 야, 그러면은 1년은 생계, 2년은 일상, 3년은 정신의 달관이네, 달관적 정신이네, 뭔가 점층적으로 좀 더 이렇게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1년에서 2년에서 3년으로 가면서 좀 더 이렇게 정도성을 세게,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층적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그 정말 내신의 포인트가 일단은 나왔으면 외워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층적 구조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 왜 점층적 구조로 전개했냐면 시적 화자가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려고 이제 밑으로 점점점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더 강조해서 드러내려고 점층적 구조를 사용해서 형성하고 있다. 됐죠?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 수미상관인데 1년하고 3년이 약간 정확하게는 약간 변형된 수미상관이죠. 아시겠죠? 좀 산이다 레어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란다. 밭이나 갈며 살아란다. 근데 3년은 산이나 레어싸고 금음달처럼 사이어지는 목숨 그물달처럼 살라고 한다. 뭐라고 살라고 한다인데 당연히 이런 거 이제 반복과 변주라고 하죠. 언제 똑같이 반복된 건 아니니까 반복과 변주인데 3년이 1년을 반복 내지 변주했다. 반복과 변주. 근데 이제 그걸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수미상관이라고요.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요. 반복과 변주라고도 써놓을까? 1년의 반복과 변주. 마지막 3년이 1년을 반복 변주했다. 반복 변주. 그래서 수미상관.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했으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항상 앞에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잖아요. 은근히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합시다. 산은 자연을 대유한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한다. 대유. 그 다음에 에워싸다는 거는 이제 나를 에워싸고 나를 벌써 다 나오네. 구어적 표현. 뭐 아니라고요? 문법 허용 아니라고요. 구어적 표현이래요. 그 다음에 산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화자와 자연의 동화를 나타낸다. 이 정도가 포인트네. 딱 3개 포인트네. 나오겠네. 나올 수도 있겠네. 자연을 대유한다. 대유법. 그 다음에 이제 구어적 표현. 그리고 이 에워싸고라는 제목 자체의 의미. 이런 거. 자, 그리고 나서 밑에를 봅시다. 밑에 보시면 이제 뭐 천연적, 시골 자연이니까요. 예,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이니까 천연적. 자연은 친화적. 그다음 말할 것도 없죠. 탈속적은 좀 이제 신경을 써서 탈속적. 그러니까 탈속적은 내가 학생이라도 이게 왜 탈속적이에요? 그냥 자연 친화적으로만 하면 안 되냐? 근데 뭐 산이나 레어 쌌다 이거를 속세로부터 단절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벗어났다. 속세에서 달관은 이렇게 끊어진 속세에서 벗어난 초월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에워 쌌으니까 그러니까 탈속적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탈속적인 초월적 공간. 한 번만 더. 탈속적인 초월적 공간. 이렇게. 자연 속에 소박하게, 순수하게, 욕심 없이 살고 싶은 소망 얘기했고, 나머지는 뭐, 의인법. 네, 산이 말을 건네는 의인법. 그 다음에 뭐, 주객전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 구조 반복은 다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수미상관 쓰고 있다는 것도 내가 얘기했고, 사실 수미상관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거의 뭐,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건데, 별표 2개 쳐야지. 점층적 구조인데, 자연 속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의 모습이 고양되어 간다. 고양이, 이렇게, 알겠어? 끌어올려지는 거야. 정신적 경지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 고양되다. 아니면 감정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는 거. 이렇게 심화? 삶의 모습이 약간 심화되는? 이런 걸 이제 고양이라고 해요. 고양이가. 고양. 끌어올려지는 거. 생계부터, 제가 아까 동그라미 쳤잖아요. 1년에는 생계, 2년은 일상이라고 돼 있었는데 생활상의 일상. 3년에 제가 아까 웃었는데 정신의 달관. 뭘 정신의 달관이야. 좀 짜증나. 나 같으면은 그냥 굳이 쓰려면 세속에 대한 초월, 달관의 정신 이렇게 하겠어요. 정신의 달관이 뭐야? 그쵸? 세속에 대한 초월 혹은 달관의 정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좀 이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점층적 구조로 이렇게 정신의 고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연과 동화되어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만 쳐놨어요. 생계, 일상,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 정신적 고향, 그쵸? 고향, 점층적 구조를 쓰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했고, 이제 이 시 패러디 시가 나올 겁니다. 저 산이 날더러인데, 정희성 시인이 이제 1970년대 그 민중들의 억압된 삶, 뭐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이 현실 세계의 모순, 현대 사회의 모순, 사회적 모순 속에서 억압적인 삶을 살고 힘들어하는 삶을 사는 그 소외된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농부들이나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을 많이 노래했다. 왜 나오죠? 뭐 노동과 민중 정서에 대한 작품을 썼다. 그래서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 의식이 되게 많이 다른데 이게 패러디시잖아요. 패러디시니까 약간 형식적인 측면. 원래 패러디가 형식적인 문장 구조라든지 뭐 아니면 뭐 문장 구조가 통사 구조인데 통사 구조의 반복, 문장 구조 반복이라든지 비슷한 시어를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런 걸 좀 패러디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건데 이제 내용은 확실히 다르지. 내용은 확실히 주제 의식 확 달라집니다. 안 그러면은 패러디가 아니라 표절이죠. 다 똑같으면 주제까지 똑같은 그건 표절이죠. 자, 그래서 모걸시는 산이다 레어사고인데 저 산이 날더라라고 이제 해서 모걸의 시의 운을 빌려서 뭐 운을 빌렸다는 게 뭐 글자라든지 통사 구조 반복이라든지 조사나 어미가 반복되는 걸 비슷하게 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시행이나 비슷한 글자가 사용된 작품이다. 주제 의식은 확 달라요. 이거는 일단은 시의 내용을 좀 보고 와야겠죠? 자, 박모글의 시를 패러디한 작품이고 주제는 비참한 삶의 현실. 그러니까 확 주제가 달라. 아까는 이상적인 삶,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이 주제의식이었는데 여기선 비참한 삶의 현실인데 극복 의지 없고 그냥 벗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삶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절망적이고 그리고 좌절 그리고 체념 이런 비애의 정서, 절망적이고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을 노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극복 의지 없어요. 극복 의지 없어. 미리 얘기하면 극복 의지 1도 없어요. 그냥 저 산이 나한테 이렇게 살다 죽으래. 그냥 흙 파먹다 죽으래. 나보고 흙수저래. 나 벗어날 수 없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엄마 아빠도 흙수저였는데 그래서 나도 흙수저로 살다 죽어야 된대. 이런 식의 뭔가 말 자체가 되게 냉소적이지 않습니까? 저 산이라는 존재가 약간 시적 화자한테 되게 빈정빈정하면서 너 그러다 살다 죽으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래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가 냉소적이에요. 냉소적. 그러니까 산이라는 존재가 시적 화자한테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이제 약간 냉소가 차갑게 비웃는다, 업신여긴다, 약간 업신여기는 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깔아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듯한 그런 어조를 갖고 있어서 시의 특징 자체에 냉소적이 있습니다. 뭔가 차갑게 비우는 시적 화자를 비우는 듯한, 알겠어? 차갑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비참한 삶의 현실이라는 벗어나기 어려운 숙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벗어나기 어렵다. 아까 말했지만 좌절이고 절망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저 산이 날더러 그렇게 말했다. 라고 이제 얘기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아까 했던 산이나 레어사고에서는 산이라는 그 자연이 갖는 자연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산이라는 자연에 대해서 이상적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산이 나한테 이렇게 하래라고 하면서 좀 자기가 생각하는 소망을 강조한 데 쓰였고 와 내가 산이 너무 좋은데 산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니까 나는 당연히 그렇게 산에서 살아야겠다. 자연 속에서 살아야겠다. 소박하게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 자연의 절대적 가치 이게 뭔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 대상이 있다는 건 걔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제 의식이랑 같이 생각해 보면 산이 날 에워싸고에서는 산이라고 이제 대유적으로 표현되는 자연이 화자에게 갖는 절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산이 그러려면 해야지. 약간 이런 그쵸? 근데 이제 저 산이 날더러는 와 내가 이 거지 같은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삶의 억압 이런 거를 어떤 이 산이라는 명령을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대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알겠죠? 삶에 대해 느끼는 그런 억압적인 그 다음에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누군가 이렇게 너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어라고 명령하는 듯한 어조로 표현을 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망감이나 좌절감이나 그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거야. 산이 나한테 말을 하는 듯한 형식을 통해서 산이 그런데 어쩌겠어. 약간 얘도 그런 게 있지. 근데 벗어나기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원작과 문장 구조, 이렇게 산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 반복 있습니다. 형식적 측면을 차용했고, 주제의식은 완전 달라요. 방금 얘기했어요. 그게 답니다, 사실은. 자, 미리 이걸 보고 가는 게 좋을걸요. 저 산이 날더러 하는 말을 보면 멀리 저 산이, 심지어 아까는 산과 이렇게 산이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나랑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간 자연이니까. 근데 이제 이 시는 저 산이 거리감이 있죠. 거리감. 저 산이 날더러 해서 이렇게 심리적 거리감이 있습니다. 뭐 물리적 거리감도 나쁘진 않은데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 둘 다 있다. 저 산이 날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적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냉소적인 존재, 나를 차갑게 비웃는 듯한 존재다, 이런 얘기야. 나의 절망감을 더 강조하는 거야. 자, 저 산, 지시어를 통해서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지시어를 통해서 날더러. 이 날은 이제 나를의 구어적 표현인 건 똑같습니다. 그럼 어디 보자. 뭐 주객 정도는 이제 또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주객 정도가 산을 발언의 주체로 삼아서 이렇게 화자가 운명적이고 수동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 즉 극복 의지를 보이는 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존재, 이런 말이 좀 중요해. 이제 힘겨운 삶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를 효과적으로 강조한다라고 내가 써놨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시랑 좀 차이점을 생각해 보세요. 둘 다 산이 말을 걸고 있지만 당연히 주제 의식과 관련해서 효과가 다릅니다. 자, 그다음에 산이 날더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날더러는, 나는 이제 타고나리 흙수저니까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며 살려고 한다. 파먹으라 한다. 날더러는 삽이나 들라고 하고, 삽은 고된 노동을 표현을 하죠.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점 하나만 보자면은, 아까 그 시에서는 뭐 기억이 안 나면 돌아가세요. 저는 그냥 얘기할 테니까. 산이나 레어사고에서는 산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고 소망하는 삶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산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냥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거야. 힘겨운 처지. 흙이나 파먹고 살고, 지금처럼 흙이나 파먹고 살아야 돼. 넌 삽이나 들라 하고, 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벗어날 수 없어라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쑥구렁 옆에 나와 있는데, 쑥이 우거진 구렁텅이 이런 뜻인데, 구렁텅이, 구렁 이런 뜻인데, 이제 보통은 시련과 고난을 빗대어서 표현하죠. 근데 아까는 쑥대밭이었잖아요. 똑같은 쑥인데, 근데 이제 완전 주제의식이 다르니까 시어의 상징적 의미도 되게 다른 거야. 아까 쑥대밭은 약간 부정적 의미 같지만 사실은 긍정적 의미였고요. 소박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척박한 땅이면 어때, 이런 거였고, 여기서는 진짜로 시련과 고난, 힘겨운 현실, 제가 써놨어요. 고된 노동의 공간, 소외된 공간, 힘겨운 현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쑥구렁이에 박혀 쑥이 되라고 한다. 쑥도 뭐겠어. 그냥 약간 이제, 알겠죠? 보잘것없는 존재 이렇게 돼 있네요.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 약간 이런 걸 다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늘 퍼진 날, 내가 옆에 있어. 퍼졌어. 너무 힘들어서, 맨날 노동하는 삶을 사니까 퍼졌어. 그 퍼진 날, 그렇게 퍼진 날 산이 나보고 뭐라고 하면 위로는 못할 망정, 그 산에 이제 쑥국새가 울어. 쑥국새가 뒤 여기 있어요. 있는데 한번 보세요. 뻐꾹이 방언이래. 근데 얘가 이제 쑥국 이렇게 우는 것 같다고 해서 쑥국새라고 했는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어. 어떤 그 민담이, 설화가 있어. 전설 설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은 며느리의 한 맺힌 그런, 뭐 한이 맺혀봤자 뭐 나 같으면 시어머니를 태어났다 환생해서 뭐 이렇게 복수를 한다든지 귀신이 돼가지고 복수할 텐데 그냥 울고 다니는 거야. 쑥국 이러면서 울고 다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순하거든요, 진짜. 그래갖고 쑥국 이렇게 우는 거야. 나 진짜 한스럽게 죽었는데, 일본 같아. 막 귀신 돼서 저주해서 다 죽여버리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쑥국새에는 슬픈 이 한과 비애의 이미지가 벌써 서려 있는 설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시면은 쑥국새가 이제 한과 슬픔의 정서를 환기 불러일으키는 객관적 상관물이고, 감정이입은 일단 아니라고 할게요. 저는 뭐 왜 아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감정이입이라고는 잘 안 해요.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 새들이 울면은 보통 그냥 다 감정이입 아닌가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게는 할 건데, 감정이입이라고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냐면 산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좀 애매해. 그래서 그냥 시적화자가 자기가 나 지금 너무 슬픈 상황인데 쑥국새가 되게 슬프게 운다 이랬으면 감정이입인데, 이건 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저 산에서 쑥국새가 우는데 물론 그 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화자가 비애가 심화돼. 왜냐면 이 새가 워낙 슬프게 우는 새니까 감정이입은 일단 아니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산이 나한테 저만치 홀로 서서 날더러 쑥국새 마냥 울라고, 시국새처럼 울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직유, 쑥국새 마냥, 쑥국새처럼 너 울어라. 너나 쑥국새나 둘 다 이제 약간 이런 한 맺힌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쑥국새, 한과 슬픔의 정서를 환기시키는데 일단은 감정이입은 아니라고 하시고,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는 게 별것도 아닌데 청각적 이미지로 이 한과 슬픔의 정서를 환기시킨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아까 산이날 에워싸고에선 주로 시각적 이미지거든요. 청각적 이미지가 딱히 없어요. 기억 안 나시면 확인하세요. 근데 이 시에서는 이 청각적 이미지가 되게 강하게 나타납니다. 운다라는 이미지로, 운다. 뒤에 보시면 어미처럼 울라한다. 여기서도 청각적 이미지가 있거든. 그 쑥국새의 울음소리랑 이어지는 거야. 우리 엄마도 쑥국새랑 비슷하게 그렇게 한 맺힌 존재란 말이야. 지금 보니까 굶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쵸? 청각적 이미지. 그래서 이 시는 청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게 아까 산이날 에워싸고와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산이 저만치 홀로 서서 거리감 있죠?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 둘 다 그냥 맞다고 하세요. 일단 심리적 거리감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 쑥국새처럼 물어라. 너는 그런 존재다. 짜증나죠? 그 다음에 흙 파먹다 죽은 아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물림 되는 가난 뭐 아시죠? 이렇게 이런 거는 시대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야. 현실적 모순, 시대적 모순. 그러니까 시대적 모순이라는 거는 사회 구조의 모순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1970년대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한 사람의 자식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건 지금도 똑같네. 그렇죠? 대물림 되는, 아니야. 대물림 되는 가난,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비나 어미처럼 산이 나보고 울라고 한다.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건 우리 엄마 아빠도 나처럼 가난한 사람이었고 가난은 대물림 된 거다.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죠? 이렇게 물려받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진짜 힘들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산이 날더러 마지막 두 줄.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해서 뭐라고 써놨는데 별건 아니고, 일단 1, 2행하고 지금 마지막 두 행이 수미상관이죠? 1, 2행이 변주된 표현. 똑같이 반복이 아니고 반복과 변주라고 하면 되는데 일단 변주된 표현이고, 근데 비슷하다 이거야. 변주 자체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졌다 이런 거라서. 그래서 시적 안정, 수미상관의 특징, 시적 안정감, 뭐 구조적 통일성, 주제를 강조한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거요. 절망적인 극한의 상황이라는 거. 왜냐면 죽으라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다 부정적 상황인데 절망적 극한의 상황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죽으라 한다 이런 말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사실 보면 점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아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처음에는 산이 날더러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이랬잖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비애가 심화되는 느낌 오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죽었고, 마지막에 야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아까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해서 마지막에 수미상관에서 죽으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점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애감을 심화시키는 점층적 구조로 비애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는, 항상 뭐 점층은 심하니까요. 뭔가 자, 여기 써놨어요. 죽으라 한다 이렇게. 변주하는데 죽으라가 들어갔다고, 극한적인 상황을 얘기했다고. 극복 의제 당연히 없고, 극복 의제 어딨어. 그냥 절망과 체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앞을 보시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아까 했던 건 안 해도 되지. 여기 이제 뭐 비애적, 냉소, 남을 업신 여겨서 쌀쌀맞게 비웃는다. 산이 나를 비우고 있는 거야. 업신 여기는 것 같지? 딱 명령형으로. 그치? 그 다음에 사실 이 시를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자조적 태도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선생님 자조는 스스로를 비우는 건데 이거는 산이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는데 산이 나를 비우는 냉소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 대상이 맞고 약간 억압적인 것도 맞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건 모두 다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 하는 생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든 거야. 이렇게 집에 와서 산을 보면서 뭐 눈앞에 산이 있었나 보죠.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저만치 보이는 산을 보면서 야, 나는 내 삶은 진짜 난 흙수저고 벗어나기 진짜 힘들고 진짜 이러다 죽어야 되나 보다. 약간 이런 마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산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라고 표현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무력함이라든지 자기 상황에 대한 자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예요. 다 이게
사실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을 표현을 산이 나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왜 그렇게 또 했냐면은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산이 나한테 그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뭔가가 강조된다고 했지? 그렇지. 내 이런 부정적인 삶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이나 누군가 나를 억누르는 것 같은, 그치?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막 억누르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나 좌절감이 잘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수미상관 얘기했고 특정 조사나 어미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할까? 여기 날더러는 여기 조사, 날 다음에 더러는 날더러는 이런 이제 조사 반복되죠. 그 다음에 뭐뭐 하라 한다, 뭐뭐 하라 하고 뭐뭐 하라 한다 이런 게 어미가 반복된다는 거는 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조사 어미. 자, 그 다음에 산이 화자에게 한 말을 전달하는, 명령형으로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처지를 부각한다. 아까 그 시는 뭐였다고? 산이나 레오사고는 화자의 소망, 화자가 지향하는 삶, 혹은 화자에게 갖는 자연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얘는 끝내야겠다. 어디 보자. 학습활동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유사한 부분 다 했고요. 다 했죠? 이런 게 이제 마지막에 유사한 구절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수미상관하고 반복과 변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쇠락하고 소멸하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게 금음달처럼 살라 한다. 딱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금음달처럼. 금음달이 무슨 달인지는 아실 테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달, 보름달에서. 그리고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 네, 이 정도입니다. 일단 얘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어서 다음 시도 설명하겠습니다.